돌이 많은 유다의 언덕은 해 진력히면 불그스름한 먼지를 토해냈다. 바람은 포도넝쿨 사이를 스치며 낮에 열을 식히려 애썼고 양떼의 메마른 발자국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 언덕을 내려오던 젊은 사내가 있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형제들 사이에 오래된 균열과 입술에 걸린 침묵은 그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돌처럼 얹혀 있었다. 한 집이었지만 하나가 아니었던 시간, 그가 택한 길은 떠남이었다. 떠남은 언제나 가장 빠른 봉합처럼 보이지만 가장 오래 남는 흉터가 되곤 한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집에 들었다. 낯선 억양과 익숙하지 않은 상이 그의 눈앞에서 섞이고 흙냄새와 기름냄새가 섞인 잔치상 위로 포도주가 번졌다. 유다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수아의 딸이라 불렀다. 본래 이름보다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호명되는 땅에서 그녀는 그렇게 소개되었다. 시간이 흘러 장정의 팔뚝에 힘줄이 서듯 그들의 집도 살점을 붙였다. 맏아들 에르, 둘째 오난, 그리고 막내 셀라,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이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울리며 유다의 집은 외형만큼은 평안해 보였다. 그러나 평안은 종종 얇은 오칠과 같아서 빛을 받으면 고와 보이나 손끝으로 긁으면 금세 바탕이 드러난다. 아이들이 자라며 집안의 일도 분명해졌다. 밭을 가르는 손, 양을 치는 발걸음, 제사날의 순서, 장자의 몫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 모든 것이 보기 좋게 정돈되는가 싶더니 정돈이란 언제나 다음 파문을 부르는 법. 어느 날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장가보내기로 했다. 선택된 여인은 다말, 조용한 눈과 단단한 인매를 가진 젊은 여인. 그녀의 걸음은 소리가 적었지만 주저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온 것이었다. 첫날 밤이 지난 다음 날 여인의 자리는 마치 뿌리 내릴 땅을 찾는 모종처럼 그 집안에 심어졌다. 장자 에르는 집안의 첫 열매였다. 첫 열매는 가족의 자부심이자 앞날의 보증과도 같았다. 그러나 사람의 겉과 속은 다를 수 있고 보이는 질서의 뒤편에서 자라는 그림자도 있다. 에르는 야훼 앞에서 악하다고 하심을 받았다. 어느 날 이유를 묻는 입술이 준비되기도 전에 그에게 닥친 끝은 문을 닫듯 단호했다. 남겨진 것은 다말의 빈 좌궁과 장자의 빈 자리가 내는 묵직한 공명뿐이었다. 상여가 언덕을 내려갈 때 바람은 어김없이 불었고 살아있는 자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울음은 소리로 터지기도 하지만 오래 남는 울음은 말없이 속을 적신다. 율법이 아직 문자로 새겨지기 전에도 집안을 지키는 관습은 이미 사람들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합하여 형의 이름으로 씨를 잇는 일, 레비라트의 책임이었다. 이는 단지 한 여인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 한 이름, 한 가문, 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공동체의 맹세였다. 유다는 둘째 오난을 불러 말하였다. 형의 집을 세워라. 말의 무게는 오래된 기둥처럼 수직으로 내려앉았고 오난의 어깨는 그 무게 앞에서 미세하게 기울었다. 오난은 자신의 발걸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낳을 씨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불리리라는 것을. 그의 마음은 칼날처럼 계산적이었고 그 계산은 침상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의무의 형식은 있었으나 의무의 심장은 비어 있었다. 사람의 행위는 종종 문 뒤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은 문짝의 결을 넘어 보는 법. 오난 역시 야훼 앞에서 악하다고 하심을 받았고 그의 끝도 마청처럼 돌연하고 엄중했다. 집안에는 다시 상복이 걸렸고 다말의 빛바랜 소망은 더 멀어졌다. 두 번의 장례 뒤에 남은 것은 조심스러운 기침과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깨지기 쉬운 약속의 파편들이었다. 유다의 집은 이제 막내 셀라만을 남겼다. 셀라는 아직 어려 손목이 가늘었다. 다말은 여전히 며느리였으나 길은 어두웠다. 유다는 침묵 끝에 말하였다. 셀라가 장성하면 너를 그에게 주겠다. 말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약속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약속은 스스로의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다. 그날 이후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집의 마당에는 오래 쓰다 남은 돌절구가 있었고 절구는 아침마다 곡식을 받았다. 다말은 그 절구의 리듬과 함께 시간을 살았다. 볕이 쏟아지는 날에는 마당의 그림자가 짧아졌고 겨울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끝이 오랫동안 울었다. 이웃 여인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가 어둠과 함께 빠져나갔다. 그 여인, 장자도 차자도 살리지 못한 여인. 말은 칼과 같이 번쩍이지 않아도 베인다. 다말은 말의 칼끝이 닿을 때마다 숨을 고르고 손끝을 일에 더 깊게 담갔다. 그녀가 움켜쥔 것은 쌀겨나 밀가루가 아니라 이름 없는 기다림이라는 곡식이었다. 친정의 밤은 고요했지만 고요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다말이 누울 때 천장에 그려지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의 윤곽이었다. 셀라가 장성한다면 그 약속은 방 안의 그림자처럼 늘 그녀 옆에 있었다. 그러나 소식은 더디 왔다. 해가 2번, 3번 넘어갈수록 다말의 기다림은 진흙처럼 무거워졌다. 기다림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희망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의 얼굴이다. 어느 날은 희망이 먼저 드러났고 어느 날은 의심이 길게 드리웠다. 그가 정말 나를 돌려줄까? 이 질문은 바늘처럼 작지만 반복되면 살을 뚫는다. 유다의 집에서도 시간은 흘렀다. 일꾼들은 여전히 들로 나갔고 양들은 계절마다 털을 내어주었다. 바위와 흙, 햇빛과 바람은 변함이 없어 보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빛깔을 바꾸었다.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검은 옷과 조문객, 함께 앉아있는 침묵의 자리, 상실은 한 집에 골고루 내려앉는다. 유다는 말수가 줄었다. 상복이 벗겨진 뒤에도 말하지 않은 말들이 그의 모굴대를 스쳤다. 그 말들 가운데는 약속이라는 단어도 있었다. 그러나 약속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도 동시에 그를 부담스러워했다. 셀라는 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은 다른 곳으로 자주 흘렀다. 2번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는 쉽게 걷히지 않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해 걷는다. 시간은 길을 만들었다. 다말의 발바닥은 친정집 마당의 흙을 익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저녁이면 등잔불을 지켰다. 때로는 젊은 며느리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흙이 가지런히 고르게 다져진 유다의 집 마당, 항아리의 서늘한 그늘, 여인의 웃음들, 그러나 그 웃음 사이로 새우며들던 미묘한 시선들, 그녀의 기억에서 그 시선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너는 아직 집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인의 몸은 흔히 한 집의 희망을 품는 그릇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희망이 지연될 때 여인에게는 집안 전체의 한 첸이 덧씌워지곤 한다. 다말은 그 무게를 두 어깨로 받쳤다.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앙다물 때 그녀의 턱선은 더욱 단단해졌다. 장날이면 길 위에 먼지가 일고 사람들은 소식과 소문을 함께 팔았다. 다말도 장에 갔다. 손바닥 크기의 빵을 사고 기름 작은 병을 사왔다. 그때마다 그녀의 귀에는 유다 집안에 멀리서 울려오는 이름들이 걸렸다. 셀라가 자라난다더라. 유다는 근래 말이 적다더라. 이름과 말들이 지나갈 때 다말은 눈동자만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아직 소리내어 묻지 않았다. 그녀가 붙들어야 할 것은 타인의 입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약속의 끝자락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면 다말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별은 약속처럼 제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땅의 약속은 때로 사람의 두려움과 얽혀 매듭이 어지럽다. 다말은 그 매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음을 등불처럼 지키는 것은 다르다. 다말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 그 마음은 상처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길이 시작되는 자리를 예비하고 있었다. 셀라가 장성했다는 소식이 이따금 바람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유다의 집에서는 그녀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은 종종 책임을 미루는 미사여구가 된다. 다말은 그 말을 오래 씹었다. 씹을수록 씁쓸한 맛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삼켰다. 삼키지 않으면 다음 날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두 손은 이를 놓지 않았고 두 눈은 밤을 놓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어떤 결심의 문턱에 이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말은 아직 그 문턱을 넘지 않았다. 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더 단단히 붙들었다. 어느 저녁 서쪽 하늘이 붉어지고 마을 아이들이 모래먼지를 차며 돌아다닐 때 다말은 방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흙바닥에 앉아 있으면 땅의 온기가 엉덩이를 통해 전해졌다. 그 온기는 사람을 울리지도 웃기지도 않았다. 그저 붙들어 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약속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은 가장 큰 소리로 외쳐질 필요가 없었다. 가늘게 그러나 길게 등잔의 불꽃처럼. 그날 밤 바람이 지붕을 스쳤다. 먼 곳에서 양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는 내일의 일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오늘의 피로를 씻었다. 유다의 집에서도 다말의 친정에서도 하늘은 똑같이 어두웠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같은 모양으로 내리지 않는다. 어떤 집의 어둠은 슬픔의 무게를 더하고 어떤 집의 어둠은 결심의 윤곽을 드러낸다. 다말의 어둠은 후자였다. 아직 어떤 행동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한 선들이 그어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문 앞에 발자국만이 조용히 쌓였다. 약속과 책임, 이름과 시, 한과 절제,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침묵 속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먼 곳에서 아주 작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아직은 누구도 그 소리를 말로 옮기지 않았다. 말로 옮겨지는 순간 이야기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장이며 약속이 시험받는 밤이다. 다말은 등을 펴고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듯 별 하나를 더 선명하게 밝혀주었다. 양털 깎는 계절은 들판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가나안의 언덕마다 칼날이 털을 쓸어내리듯 바람이 지나가고 양의 울음과 사람들의 구령이 물결처럼 번진다. 애곡이 잦아든 뒤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향했다. 상복을 벗고 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은 남자들의 오래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복을 벗는다고 해서 어제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다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눈빛은 저녁빛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그 무렵 다말에게도 소식이 닿았다.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평범한 말, 그러나 그 말 사이로 그녀의 심장에 조용히 불이 붙었다. 오랜 기다림은 마음을 마르게도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칼날을 단다. 다말은 헝겊으로 과부의 수건을 벗어 접고 대신 면사로 얼굴을 가렸다. 눈만 드러나는 그 얇은 천 뒤에서 그녀의 호흡이 정돈되었다. 팔목에는 가느다란 장식 하나 걸지 않았다. 사람의 시선을 끌 장식은 없었지만 그녀의 결심이야말로 가장 눈부신 금속처럼 빛났다. 길가에 있는 에나임의 갈림길, 사람들이 쉬어가는 바위 그늘. 다말은 그곳에 앉았다. 햇빛이 사막의 모래를 긁고 지나가듯 길 위에 먼지가 떨렸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몸을 곧게 세웠다. 여인의 자세였으나 그 중심은 전투를 앞둔 전사의 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가 바란 것은 일탈이 아니라 정당한 목, 욕망이 아니라 이름의 계승이었다. 그러나 그 목과 이름이 그녀에게로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길 위에서 한 번의 모험이 필요했다. 법이 글자로 새겨지기 전 정의는 종종 용기를 비밀의 형식으로 부른다. 멀리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유다와 히라였다. 유다가 가까이 오자 다말은 천을 조금 더 당겨 올렸다. 가려진 것은 얼굴이었으나 더 은밀히 가려진 것은 그녀의 눈물과 세월 그리고 내면에 선 선들이었다. 유다는 그녀를 보며 길가에 멈췄다.
상복이 벗겨진 자리에는 여전히 공허가 남아있었고 그 공허는 사람을 거칠게 만들기도 무르익게 만들기도 한다. 그날의 유다는 전자였다. 그는 여인을 여인으로만 보았다. 가문과 약속, 오래된 죄책감은 잠시 그늘로 물러났다. 이리로 가자. 낮고 짧은 말. 다말은 몸을 돌려 길 옆에 포도나무 그늘로 걸었다. 포도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의 바둑판을 땅 위에 깔았다. 그 그늘 아래서 유다는 값을 물었다. 다말은 차분히 답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없으니 나중에 보내겠다. 그러자 다말이 말했다. 그러면 담보를 주십시오. 순간 바람소리가 잠시 작아진 듯했다. 담보, 이 한 단어 속에 그녀의 모든 계획이 접혀 있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유다의 물음에 다말이 또렷이 말했다. 당신의 인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세 가지는 남자의 신분과 권위, 걸어온 길을 증언하는 물건이었다. 인장은 그의 이름이, 끈은 그의 소유가, 지팡이는 그의 길이 새겨진 표지였다. 유다는 잠깐 머뭇거렸으나 머뭇거림은 곧 습관처럼 흘러갔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상징을 가벼이 건네고 훗날 그 가벼움의 대가를 치른다. 그는 인장을 끈째 풀어 건네고 지팡이도 내주었다. 다말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 거천 속으로 감추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 하나가 균형을 바꾸어 잡는 듯했다. 그날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 숨이 뒤엉켰다. 다말은 자신의 몸으로 한 가문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다. 그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향한 것은 시의 계승, 이름의 지속,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였다. 사람의 몸은 때때로 역사의 문이 된다. 그 문턱에서 다말은 떨지 않았다. 산들바람이 잎을 넘길 때마다 인맥 사이로 작은 빛들이 흘렀다. 그 빛은 길을 잃지 않았다. 일이 끝나자 유다는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보내겠다고 했다. 다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려진 채로, 그러나 확실하게. 유다가 먼지 속으로 사라진 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파도 같은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천을 내리고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시 확인했다. 금속의 차가움과 가죽의 질감, 지팡이의 매끈한 결, 모두가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품에 넣고 조용히 길을 내려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기보다 정확했다. 며칠 후 유다는 친구 히라를 보내어 담보를 돌려받고 염소 새끼를 전해주려 했다. 히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길가에 있던 그 성결한 여인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는 그런 여인이 없었다. 히라는 더 묻고 더 찾아보았지만 대답은 같았다. 소문과 그림자로 사는 여인은 흔히 있으나 그날의 여인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 히라는 돌아와 말했다.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도 모르더라. 유다는 어깨를 내리며 손을 휘저었다. 그만두자. 괜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바람이 텅 빈 제단을 지날 때 나는 소리처럼 그의 말은 가볍게 흩어졌다. 그러나 가벼움은 종종 가장 무거운 결과를 잉태한다. 시간은 일상의 걸음으로 흘렀다. 다말의 집에서는 맷돌이 다시 돌고 물독에는 새벽의 물결이 비쳤다. 그녀는 말이 적었다. 말 대신 몸 안의 작은 변화를 기울여 들었다. 아침 공복대의 미묘한 어지럼, 냄새에 민감해지는 순간들, 밤마다 깊어지는 피곤의 결. 그녀는 오래 기다려온 신호를 알았다. 침묵은 별처럼 작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온도를 배워가고 있었다. 소식은 결국 사람들 사이를 건넜다.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 말은 발이 달려 있었고 발은 생각보다 빨랐다. 친정의 마당에서, 시장의 골목에서, 아궁이의 연기 사이로 그 말이 떠다녔다.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혔다. 몇몇은 속삭였다. 남편도 없는데. 말의 꼬리는 늘 뾰족했다. 그러나 다말은 등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길게 곧았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뱃속의 작은 숨결이 그녀의 중심을 더 단단히 붙들어 주었다. 소문은 마침내 유다의 귀에도 들어갔다. 며느리 다말이 부정을 저질러 아이를 가졌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그 짧음이 던지는 파문은 길었다. 유다의 가슴 속에는 당혹과 분노, 그리고 의아가 뒤섞였다. 그는 즉시 판단하려는 자들의 본능을 느꼈다. 공동체는 때때로 빠른 결정을 옳다고 착각한다. 빠른 판단은 정의처럼 보이지만 종종 정의의 속살을 베어간다. 유다의 눈빛이 차가워질수록 그의 발은 옛 관습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다말은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에 눈짓으로 슬쩍 올려놓고 간 말이었다. 그녀는 오래 전 그늘 아래에서 쥐었던 담보를 떠올렸다. 인장과 끈과 지팡이, 그것들은 지금도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다. 그날 밤 다말은 등잔불을 낮추고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돈했다. 곧 닥칠 날,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보여줄 때와 감출 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의는 종종 가장 마지막에 말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하는 정의는 오래 남는다. 새벽이 오고 닭이 울었다. 마을의 지붕들이 푸른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어나 물을 깃고 집신을 꿰고 하루의 문을 열었다. 다말은 허리에 천을 메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배 위로 손이 한번 가만히 올랐다가 내려왔다. 작은 심장이 안쪽에서 자기 박자를 배워가는 동안 바깥의 세상은 소음으로 부풀었다. 누군가는 돌을 찾았고 누군가는 말끝을 날카롭게 세웠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이 들고 있을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때가 차면 말은 칼이 아니라 빛이 된다. 빛은 숨은 것을 드러내되 파괴하지 않는다. 그날 해가 한 뼘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녀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아가 한 번에, 단 한 번에 자신이 쥔 것을 내어놓을 것이다. 인장, 끈, 지팡이, 이름과 소유와 길, 이 세 가지가 다시 원래의 주인을 향해 돌아갈 때 누구의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의 약속이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선명해질 것이다. 다말은 눈을 감았다 뜨고 짧게 기침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등잔 심지를 다듬었다. 불꽃이 작게 흔들리고 다시 또렷해졌다. 이야기는 아직 재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자리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길 위의 먼지, 들판의 바람, 사람들의 입술, 그리고 한 여인의 손 안에 있는 세 가지 표징, 그것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말은 몸을 일으켰다. 문턱을 넘으며 발 뒤꿈치가 살짝 흙을 밟았다. 그 흙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땅은 진실을 오래 품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스스로의 때에 문을 연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멀리 양떼가 이동하는 흰 점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다말은 마당의 한가운데 서서 잠시 숨을 들이켰다. 공기는 차지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 적당한 온도의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수평을 잡았다. 소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제 기다림은 끝나고 증언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말의 자리는 다음 장을 위하여 남겨둔다. 지금은 다만 임신의 소식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막 유다의 귀에 닿은 시점, 침묵이 끝을 준비하는 시점, 그리고 정의가 마침내 걸음을 떼려는 시점이다. 아침 햇살이 골목의 먼지를 길게 끌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집신 뒤축을 톡톡 두드렸다. 소문은 이미 한 바퀴를 돌았다.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매달렸다. 율법을 더럽혔다. 말끝은 뾰족했고 뾰족함은 쉽게 군중의 정의처럼 착각되었다. 유다는 사람들 앞에 섰다. 그의 눈가에는 밤잠을 설친 흔적이 남아있었다. 상실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움직였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는 빠른 판단이 주는 위안을 더럽게나마 맛보려 했다. 집안의 명예, 가문의 질서, 오래된 관습,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배를 겨누어 서 있었다. 끌어내라. 그의 말은 짧았고 짧은 말은 멀리 갔다. 다말은 마당 끝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흔들림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혔다. 그 시선의 무게는 돌과 달랐다. 돌은 눈에 보이고 피할 수 있지만 시선은 피부 아래로 새우며 들어 심장을 친다. 다말은 숨을 고르고 허리끈을 매만졌다. 배 안쪽에서 느껴지는 작은 박동이 그녀의 중심을 고정시켰다. 생명은 때때로 가장 큰 폭풍 앞에서 사람이 균형을 잃지 않게 붙드는 닻이 된다. 유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갈대처럼 거칠었다. 집안을 더럽힌 죄를 묻겠다. 말이 끝나자 군중의 웅성거림이 모래바람처럼 일었다. 누군가는 손에 작은 돌을 쥐었고 누군가는 소매 끝을 쥐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말은 눈을 들어 유다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변명도 없었다. 단지 오래 견딘 사람의 침묵과 마침내 말해야 하는 사람의 결심만 있었다. 말하라. 유다가 재촉하듯 말했다. 다말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보자기를 푸는 손끝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처음에는 인장 하나가 드러났다. 금속의 차가운 광택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이어 끈이 그리고 지팡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군중의 숨이 어긋났다. 이것들로 말하겠습니다. 다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바람이 멈춘 듯 모두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임신한 것은 이 물건들의 주인 때문입니다.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그 사람이 알 것입니다. 말은 단단했고 단단함은 곧 빛이 되었다. 군중의 눈이 유대계로 향했다. 인장의 문양은 가문을 새기고 끈의 마모는 오랜 사용을, 지팡이의 결은 주인의 손을 기억한다. 속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유다의 얼굴이 굳었다. 피가 한순간 뒤로 물러난 듯했다. 그의 시선은 인장의 홈을 더듬고 끈의 매듭을 읽고 지팡이의 흠집을 헤아렸다.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길은 이미 자신이 어젯밤 가벼이 건넸던 것들, 상징과 권위, 이름의 표지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서늘하게 비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향해 오래 미뤄두었던 한 문장이 걸음을 떼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요동쳤다. 유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낮음이 곧 기품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불렀다. 내가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다. 짧은 자백은 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짧음이야말로 오래 묵은 매듭을 끊는 칼날이 되었다. 군중의 정의는 대상을 잃고 제 속도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손에 쥐었던 작은 돌을 내려놓았다. 돌이 흙 위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다말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조용히 다시 모았다. 그녀가 들이쉰 숨은 길고 고른 호흡으로 바뀌었다. 그 호흡 안에 고된 기다림의 해들이 겹쳐 있었다. 변명 대신 증거를 준비했고 원망 대신 진실을 붙들었다. 이제 진실이 주인의 이름을 드러냈다. 진실은 폭발처럼 세상을 뒤엎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바꾸었다. 그 방향이 사람을 살렸다. 유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다말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 거리는 한 집안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미뤄둔 책임이 만든 거리였다. 그는 그 거리를 자신의 입술로 줄였다. 그녀에게 죄를 묻지 마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오래된 관습과 눈앞의 고백이 대치했다. 그러나 고백은 관습보다 더 무거웠다. 특히 그것이 권한 가진 자의 입에서 나왔을 때 관습은 저절로 물러섰다. 유다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묻고 있는 질문을 그는 피할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책임이었다. 책임은 종종 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회복의 첫 계단이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을 내렸다. 돌을 거두어라.
짧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명령을 떠나 자백이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군중의 손들이 바닥을 향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둔탁한 흙에 닿았다. 소리가 잦아들자 바람이 다시 들판에서 돌아왔다. 다말은 눈을 들었다. 유다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 피로 속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비늘이 하나 떨어져 나간 듯한 표정. 사람은 종종 쓰러져서야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이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았다. 약속을 미룬 시간, 두려움으로 만든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한 여인에게 지운 무게. 그는 그 무게를 처음으로 정확히 인지했다. 돌려보내라. 유다가 말했다. 벌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보호를 위한 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 더 흔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군중은 늘 이유를 찾지만 오늘의 이유는 충분했다. 진실이 드러났고 고백이 뒤따랐다. 남은 것은 침묵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 일뿐이었다. 다말은 물건들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품에 안았다. 인장의 금속 냄새, 끈의 가죽 냄새, 지팡이의 나무 냄새가 미약하게 섞였다. 그것들은 더 이상 방어를 위한 방패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들은 증언을 마친 표징, 곧 돌려보낼 증거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짧게 기도처럼 속삭였다. 말의 내용은 아무도 듣지 못했으나 그 말의 온도는 등줄기를 곧게 세웠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조각이 햇빛을 가렸다가 다시 비켜났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이를 바꿨다. 유다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발밑 흙의 결이 낯설었다. 같은 땅이었지만 다른 질감처럼 느껴졌다. 고백은 그렇게 사람의 발바닥 감각까지 바꿔놓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말을 보았다. 입술이 한 번 떨렸다 멈췄다. 사과라는 단어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그의 머릿속에 하나씩 놓였다. 어제까지는 모른 척할 수 있었던 목록들. 바람이 포도넝쿨 사이를 지나며 인맥을 흔들었다. 다말은 한 걸음 물러나 절을 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자세는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제 목소리를 찾아낸 증언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배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다. 아이의 몸이 자리를 바꾼 듯했다. 다말은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살아있음이 반짝였다. 생명은 오늘 사람들의 돌보다 무거웠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 문장은 마당의 돌 사이로 스며들어 오랫동안 남을 것이었다. 아이들이 뛰놀다 넘어질 때 손바닥으로 만질 돌, 장날의 발 뒤꿈치가 톡톡 치고 지나갈 돌, 장정들이 들고 날라 쌓을 돌. 그 돌들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 매번 낮게 되뇌일 듯했다. 오름은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오래 머무르며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남는다. 유다는 등을 돌려 천천히 걸었다. 군중의 그림자가 길게 뒤따랐다가 하나둘 흩어졌다. 다말도 반대편으로 발을 옮겼다. 같은 마당, 다른 길. 그러나 두 길 사이에는 이제 같은 문장이 놓여 있었다. 그 문장이 오늘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책임을 시작하게 하리라. 해가 기울며 벽에 걸린 그늘이 길어졌다. 마을의 소음은 다시 일상의 높이로 내려갔다. 누군가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누군가는 빵 반죽을 치댔다. 평범함이 돌아오는 소리는 언제나 다정했다. 다만 오늘의 평범함은 어제와 달랐다. 한 집의 질서가, 한 여인의 이름이, 그리고 한 남자의 책임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등잔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말은 불꽃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누웠다. 귀에 아직 군중의 소리가 잔향처럼 남아있었으나 그 소리 뒤편으로 더 깊은 고요가 자리 잡았다. 고요의 이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오래 기다려온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을 쉬게 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아직 탄생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오늘은 오직 재판의 자리, 고백의 문장, 그리고 돌멩이들이 흙으로 돌아간 날. 내일은 또 내일의 걸음을 준비할 것이다. 여름의 열기가 기운을 거두고 밤 공기 속에 서늘한 물기 한 겹이 내려앉던 시기였다. 다말의 배는 둥글게 무르익었고 집안의 공기는 조용한 긴장으로 팽팽했다. 새벽이면 들판에서 흙냄새가 밀려왔고 저녁이면 포도즙을 짠 달큰한 향이 골목을 떠돌았다. 길 위의 먼지, 항아리의 물결, 등잔불의 숨, 모든 것이 어떤 날을 기다리는 몸짓을 하고 있었다. 그 날이 오면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비로소 풀리고 한 집의 숨이 다시 길게 이어질 터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다말의 허리 아래로 단단한 통증이 밀려왔다. 첫 물결은 길게, 두 번째는 더 짧고 강하게. 그녀는 벽을 짚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방 안에는 산파가 두 사람, 연륜이 묻은 손과 젊고 민첩한 손이 각각 제 자리를 지켰다.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과 깨끗한 암화포, 기름과 소금, 필요한 것들이 침착하게 늘어섰다. 바깥마당에는 발소리가 조심스레 오가고 낮은 기도처럼 운걸거리는 속삭임이 오갔다. 오늘이구나. 누군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다말은 눕지 않았다.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했다. 몸이 기억하는 자세였다. 통증이 올 때마다 그녀는 이빨을 물지 않고 호흡을 길게 뽑아냈다. 산파의 손이 허리뼈를 눌러주고 젊은 손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다말은 눈을 감았다 뜨며 오래 베어든 마음의 문장을 속으로 더듬었다. 이름은 지켜져야 한다. 그 이름이 오늘 피와 살로 첫 숨을 들이실 것이다. 진통은 물결처럼 규칙을 얻더니 갑자기 파도를 높였다. 다말의 손이 돗자리의 섬유를 힘껏 움켜쥐었다. 그 순간 산파의 눈썹이 번쩍였다. 쌍둥이야. 젊은 손이 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뒤집혔다. 두 생명이 한 항아리에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있던 셈. 길은 하나인데 발걸음은 둘이었다. 산파의 손끝이 더 예민해졌다. 먼저 오는 자를 보자. 노련한 목소리가 물가의 돌을 언뜻 차분히 내려앉았다. 잠시 뒤 다말의 몸 안쪽에서 작은 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산파가 반사적으로 아마씨를 잡았다가 멈췄다. 손이다. 먼저 손이 나온다. 땀과 기름 냄새 사이로 숨소리가 얇게 섞였다. 손목은 작았고 손가락은 매미의 다리처럼 가늘었다. 산파는 그 손목의 주홍색 실을 재빨리 감아맸다. 먼저 표시하자. 주홍은 피와 같았고 약속과 같았다. 빛이 낮아지는 방 안에서 그 붉음은 작은 별처럼 또렷했다. 그러나 표시를 마치자마자 그 손이 다시 안쪽으로 쑥 빠져들었다. 잠깐의 공허. 산파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젊은 손이 본능적으로 다말의 팔을 감싸 쥐었다. 다시 들어갔어. 순간 다말의 몸이 깊게 웅크리더니 마치 땅속에서 새 샘이 터져 오르듯 강한 힘이 아래로 쏟아졌다. 산파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다. 그 다음 첫 아이의 머리가 이번에는 거침없이 문을 열고 나왔다. 울음이 터졌다. 짧고 맑고 결심이 서누름. 산파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임에 붙어 있었고 어깨는 생각보다 다부졌다. 젊은 손이 따뜻한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았다. 방 안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뒤따라 울컥했다. 산파가 아이를 들어 올리며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길을 터고 나왔구나.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방금의 일은 질서의 예고장을 뒤집는 사건이었다. 먼저 표식을 받은 자가 물러나고 다른 이가 알몸으로 길을 가르며 나왔다. 산파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터져 나왔다. 이름을 베레스라 하자. 베레스, 터져 나옴 틈을 열m. 다말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가 이내 다시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이의 울음을 몇 번이고 들었다. 그 울음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았지만 철처럼 방향을 정해 주었다.
주홍실은 아직 방 한쪽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산파가 다말에게 아이를 잠시 품에 안게 하자 작은 몸이 바람을 처음 배우는 새처럼 팔을 퍼덕였다. 다말은 그 이마에 입을 댔다. 소금기 어린 피부 냄새가 눈을 시렸다. 문이 열렸다. 오래 닫혀있던 문, 눈치와 한숨과 오해의 걸쇠가 거듭 걸려있던 문. 그 문이 방금 안에서 밖으로 밀려 열렸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한 생명의 울음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산파가 다말의 배를 살폈다. 둘째가 있다. 아직 길 위에 있다. 방 안의 손들이 다시 분주해졌다. 뜨거운 물이 교체되고 깨끗한 천이 더 올라왔다. 다말은 남아있는 힘을 모아 허리를 세웠다. 몸은 벌써 하나의 강을 건넜지만 강에는 또 다른 물줄기가 있었다. 조금 전보다 통증의 결이 달랐다. 갑자기 사라지는 듯하다가 다시 빠르게 몰려오는 기세. 산파가 다말의 시선을 잡았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그리고 잠시 후 둘째의 머리와 어깨가 물길을 따라 물고기가 반짝이며 수면을 깨듯 조용히 나타났다. 처음 손을 내밀었던 아이, 그 손목에는 여전히 주홍색 실이 감겨 있었다. 산파가 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표시된 자가 뒤에 나왔구나. 젊은 손이 천으로 둘러앉고 산파가 탯줄을 정리하며 숨을 골랐다. 아이의 울음은 형보다 낮고 길었다. 조금 늦게 태어난 자의 울음 속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장단과 같은 인내의 결이 섞여 있었다. 산파가 다말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세라로 부르자. 세라 도다남, 빛나무로 풀이되는 이름. 방 안에는 두 울음이 교차했다. 하나는 앞을 여는 칼날처럼, 하나는 오래 빛을 품는 등불처럼. 주홍색 실은 더 이상 먼저 나올 자를 가리키는 표지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뒤에 나왔으나 기억에서 밀리지 않을 아이의 표지. 소외를 방지하는 붉은 증언이 되었다. 붉음은 늘 경고의 색만이 아니다. 때로 붉음은 보호의 색이 된다. 산파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각자의 이마에 한 손가락씩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작은 맥이 닿았다. 일정한 박자, 그러나 서로 다른 리듬. 다말은 상체를 세워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의 얼굴선은 닮았고 닮지 않았다. 베레스의 눈매에는 방금 문을 밀어젖힌 자의 고듬이 있었고 세라의 눈동자는 오래 비춰줄 자의 환함이 있었다. 다말은 한 손으로 베레스의 발뒤꿈치를, 다른 손으로 세라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주홍실의 매듭이 스쳤다. 다말은 그 매듭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이 묶은 매듭은 방향을 정하려 들지만 하늘이 푸는 매듭은 의미를 정한다. 먼저와 나중, 윗줄과 아랫줄, 겉과 속, 오래 굳은 틀이 오늘 방금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한번 뒤집혔다. 문 밖의 저녁이 깊어졌다. 마당에서는 누군가 물을 길어오고 누군가는 빵을 굽기 위해 화덕을 달구었다. 아궁이의 불빛이 창살의 가느다란 줄무늬를 만들었다. 그 줄무늬 사이로 두 아이의 숨이 어둠에 익어갔다. 다말은 산팩의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 대신 오래 지켜온 침묵이 인사처럼 흘렀다. 산파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젊은 손에게 눈짓으로 지시했다. 피로와 기쁨이 같은 그릇에 담기는 밤이었다. 유다는 그 시각 마당의 그늘 끝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발걸음이 안으로 들어서기 전 그는 숨을 고르고 눈을 들었다. 등잔불의 떨림이 창살 너머로 보였다. 얼마 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입술이 내놓았던 말,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 문장이 오늘 어떤 형태로 방 안의 구체를 얻고 있을지 그는 말로 헤아릴 수 없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이 열린다는 사실뿐. 닫힌 것은 열리고 미뤄진 것은 돌아오고 사라질 뻔한 이름은 두 목소리로 다시 시작된다.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에는 진과 땀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여 결과를 알렸다. 둘입니다. 먼저는 베레스, 다음은 세라. 유다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말이 많지 않았다.
말 대신 그의 손이 지팡이를 조금 더 단단히 쥐었다. 지팡이는 오랫동안 길을 기억한다. 오늘 이 집의 길은, 어쩌면 세대의 길은 새로 꺾였다가 곧게 펴질 것이다. 먼저와 나중이 바뀌는 순간 사람의 셈은 어지러워지지만 하늘의 셈은 도리어 분명해진다. 방 안으로 돌아오자 다말은 반쯤 눈을 감은 채 두 아이를 품에 두고 있었다. 유다는 문턱에서 멈췄다. 다말과 그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계절의 돌덩이와도 같은 침묵, 그리고 오늘의 따뜻한 숨이 겹쳐 있었다. 사과와 감사, 책임과 안도, 무수한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공기의 온도만큼 정확하지는 않았다. 유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지도 돌아서지도 않았다. 다만 문지방의 그림자를 얇게 남긴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물러났다. 밤이 깊어가자 베레스는 짧은 간격으로 울음을 퍼뜨렸고 세라는 길게 숨을 내쉬며 잠에 들었다. 주홍색 실은 등잔불 옆 작은 후렴처럼 흔들렸다. 오늘 일어난 일은 내일의 관습을 바꿀 수도, 그저 한 가정의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징이든 관습이든 이미 일어난 일은 시간 속에 흔적을 남긴다. 뒤집힌 장자권은 단지 순서의 변환이 아니라 은총의 서술 방식에 대한 한 줄의 주석이었다. 은총은 언제나 먼저 정한 것을 사랑하지만 또한 뒤에서 온 것을 잊지 않는다. 어느 날 이 붉은 실은 기억의 손잡이가 될 것이다. 새벽 무렵 바람이 식고 별빛이 마지막 힘으로 지붕을 스쳤다. 다말은 베레스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작은 등이 손바닥 아래에서 호흡의 박자를 배웠다. 세라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움켜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그 손가락에는 주홍실의 자국이 옅게 남아있었다. 다말은 그 자국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길은 열렸다. 빛도 남았다. 그 말은 소리내지 않아도 방 안을 채웠다. 이 장의 끝에서 아무것도 약속하지 말자. 다만 오늘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자. 먼저 내민 손목, 묶인 주홍색 실 뒤로 물러섰다가 먼저 나온 아이 베레스, 그리고 표식을 지니고 나중에 태어난 세라. 문이 열렸고 이름이 주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아직 성장도 계보도 먼 약속의 지평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탄생만을 말하고 그 탄생이 남긴 작은 붉은 표식을 기억한다. 내일의 걸음은 다음 장이 말할 것이다. 지금은 다만 두 울음이 한 지붕 아래서 서로의 박자를 배우는 밤이다. 새벽마다 집은 두 번 깨어났다. 먼저는 닭의 울음으로, 그 다음은 두 아이의 울음으로. 베레스의 울음은 짧고 날카로워 잠든 공기를 한 번에 가르었고, 세라의 울음은 길고 낮아 등잔불처럼 방을 오래 밝혀두었다. 다말은 두 울음의 높낮이를 몸으로 기억했다. 젖은 청아 따뜻한 물, 곡식죽과 허브 냄새가 뒤섞인 방에서 그녀의 팔은 어느 쪽으로 먼저 뻗어야 하는지 늘 정확했다. 밤의 땀과 낮의 햇빛이 같은 천에 스며들었다. 아이들의 숨은 하루가 길어질수록 더 고르게 박자를 찾아갔다. 마당에서는 일상이 천천히 원래의 높이를 되찾았다. 곡식은 제때 털어지고 양들은 울타리로 들고 나는 길을 잊지 않았다. 일꾼들의 발걸음과 항아리의 물결, 화덕의 불빛이 다시 하나의 리듬으로 묶였다. 그러나 그 리듬의 바닥에는 새로운 음이 깔려 있었다. 한때 돌처럼 굳어있던 침묵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눈치와 오해의 가시가 손가락 끝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말수보다 눈빛으로 먼저 달라졌다. 누군가는 다말을 향해 고개를 더 낮게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베레스, 세라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마치 가늘고 강한 실이 사람들 사이를 잇는 듯했다. 유다는 말이 줄었다. 대신 보는 것이 늘었다. 어린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뻗는지, 마른 흙이 언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일꾼의 손등에 새로 선 상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장정들의 일손을 점검하는 오전을 되도록 길게 들여보냈다. 돌아오는 길,
늘 문턱에서 잠시 멈추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을 듣고 그 다음에야 발을 들여놓았다. 집은 이제 그의 권위보다 그의 숨의 길이를 먼저 알아보았다. 어느 날 유다는 방 안으로 다말을 조용히 불렀다. 등잔불이 낮게 타는 저녁이었다. 다말은 깨끗이 씻은 천 보자기를 품에 안고 나왔다. 보자기를 펼치자 오래전에 세 가지가 드러났다. 인장과 끈, 지팡이. 한때 방패였고 이제는 증언을 마친 표징들. 유다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금속의 차가움, 가죽의 다른 자리, 나무의 결 사이로 그의 진한 침묵이 가느다랗게 비쳤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손에 얹었다. 소나귀가 무게를 기억했다. 인장과 끈을 받아들면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자리에 두자. 다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고 짧음은 충분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물건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표징들은 더 이상 논쟁의 도구가 아니었다. 책무를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자리표가 되었다. 유다는 다말을 며느리로 또한 두 아이의 어머니로 공적으로 세웠다. 마당 한가운데 장정들과 여인들, 이웃의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다말의 어깨 위에 얇은 쇼를 올려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천이 아니었다. 대신 누구도 훗날 말을 흘리지 못하도록 모두가 본 자리에서 걸쳐준 천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지키라. 그 한마디가 집의 기둥에 새겨졌다. 그날 이후 수군거림은 방향을 잃었다. 말이 허공으로 오르려 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 말을 가볍게 붙잡아 흙으로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집이 다시 짜이는 일과 같았다. 베레스는 일찍이 몸을 굴렸다. 엎드려 있던 아이가 어느 날 번개처럼 몸을 뒤집었다. 다말은 웃음이 터질 뻔하다가 모서리에 부딪힐까 손을 먼저 뻗었다. 베레스는 자주 손을 뻗었고 잡는 법을 빨리 배웠다. 세라는 오래 바라보았다. 형이 손을 뻗기 전에는 이미 눈으로 모든 것을 만져본 듯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대상에 닿았다. 두 아이의 다름은 다툼이 아니라 조율이 되었다. 형의 빠름이 길을 열고 동생의 느림이 그 길을 반듯하게 다듬었다. 주홍색 실은 오랫동안 작은 상자에 보관되었다. 세라의 손목을 감았던 실은 이제 얇은 기억으로 남았다. 가끔 다말은 상자를 열어 실의 매듭을 손끝으로 만져 보았다. 그리고 다시 덮었다. 영광은 들고 다니는 깃발이 아니라 올려다볼 때마다 제자리에서 빛나는 별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그녀는 두 아이의 이마에 번갈아 손을 올렸다. 길을 여는 자여, 빛을 남기는 자여. 그녀의 속삭임은 기도의 모양이었지만 당부의 무게였다. 셀라는 점점 장성했다. 손목에 힘이 생기고 말이 짧아도 정확해졌다. 그는 다말을 향해 조심스러웠다. 어색함이 손끝에 남아있었으나 그 손끝은 예의 바르게 움직였다. 어느 날 그는 베레스와 세라에게 작은 나무 장난감을 깎아주었다. 매끈하게 다듬은 나무 짐승 한 쌍이었다. 아이들은 그것들의 등줄기를 쓰다듬다가 서로의 등줄기를 따라 쓰다듬었다. 셀라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렸다. 미뤄졌던 약속의 자리에는 서툰 배려가 천천히 들어왔다. 유다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앉았다.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리는 박자가 일정했다. 그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다만 이름의 뜻을 짧게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베레스, 너의 이름은 길을 연다는 뜻이다. 길은 혼자 열기도 하지만 함께 지나가야 길이 된다. 세라, 너의 이름은 빛을 머금는다는 뜻이다. 빛은 눈부시기보다 오래 머물러야 사람을 살린다. 아이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온도를 배웠다. 온도는 뜻보다 오래 남는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집의 질서는 더 단단해졌다. 일꾼들은 한 끼를 먹고 나면 물독 옆에서 잠시 쉬었다. 그때 가끔 유다가 다가와 물동이를 함께 들었다.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소함에서 방향을 읽었다. 예전에는 명령이 먼저였고 이제는 모범이 먼저였다.
기둥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함께 견디며 세워지는 것임을 유다는 배우고 있었다. 그는 많이 가르치지 않고 오래 보였다. 아이들은 첫 걸음을 떼었다. 베레스가 먼저 넘어지고 세라가 먼저 균형을 잡았다. 넘어짐과 균형이 서로를 닮아갔다. 다말은 아이들의 발뒤꿈치에 작은 기름을 발라주었다. 걷는다는 것은 몸이 땅과 화해하는 방식이었다. 아이들의 발은 마당의 흙을, 들판의 풀을, 돌의 거칠기를 기억했다. 손바닥이 바닥을 한번 짚고 다시 일어나는 동안 아이들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자리를 잡았다. 집안의 어른들은 그 호기심을 귀하게 여겼다. 누군가가 위험한 것을 치우고 누군가가 안전한 경계를 만들어 주었다. 경계는 금지의 선이 아니라 자유를 오래 누리게 하는 울타리였다. 비가 길게 내리던 날, 다말은 해묵은 천을 꿰매 큰 보자기를 만들었다. 아이들의 겨울 이불이었다. 바느질 자국이 가지런했다. 한 코 한 코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한 번씩 매듭을 맺었다. 유다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끈을 꼬았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리고 안에서는 아이들의 숨이 장단을 맞췄다. 다말은 순간 방 한가운데가 아주 깊은 우물처럼 느껴졌다. 위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기, 그리고 가운데 고요. 그 고요는 두려움의 고요가 아니었다. 지켜짐의 고요였다. 어느 장날 여인들이 아이들을 보러 찾아왔다. 한 여인이 세라의 손목을 잡고 주홍실의 아이라 농담처럼 속삭였다가 금세 말끝을 말아 올렸다. 다말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둘 다 내 아이, 둘 다 우리 집의 이름. 여인은 얼굴을 붉히고 빵 한 조각을 더 올려두었다. 말은 그렇게 제자리를 배웠다. 비유는 입에 머물고 진실은 손에 남았다. 아낙네들의 손바닥은 아이들의 볼을 한번 쓰다듬고 그 다음 곡식 주머니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유다는 지팡이를 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아이들의 발목을 스쳤다. 유다는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발을 옆으로 옮겨주었다. 그림자도 빛이 있기에 생긴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베레스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서 미세하게 힘을 빼는 그 감각을 배웠다. 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이 뜨는 순서를 기다렸다. 순서는 언제나 같지 않았다. 그러나 기다림의 모양은 점점 같아졌다. 다말은 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주홍실은 아직 붉었다. 그녀는 실을 들고 있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다. 오늘도 그것을 아이들 손목에 감지 않을 것이다. 표식은 적을수록 깊다. 그녀는 대신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표식보다 오래 사람을 묶는다. 그 밤 아이들은 동시에 잠들었다. 드문 일이었다. 다말은 한참 동안 그 드물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시 집이 되었다. 이 장의 끝에서 먼 이야기를 말하지 말자. 아직 길 위로 나서지 말자. 오늘은 오직 처음의 숨과 그 숨이 다시 짜놓은 집의 무늬에 대해 말하자. 베레스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세라는 오래 바라보고 건너가는 법을 배운다. 유다는 말없이 책임을 배우고 다말은 말 대신 품으로 질서를 묶는다. 이 작은 질서가 내일의 큰 걸음을 버티게 하리라. 내일의 걸음은 다음 장의 몫이다. 지금은 다만 두 아이의 수미 같은 지붕 아래서 한 박자로 내려앉는 밤, 다시 집이 된 밤이다. 메마른 바람이 들판을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낮게 일어났다. 보리 이삭은 반쯤 여물기도 전에 마른 종이처럼 소리를 냈고 포도나무의 잎맥은 바늘땀처럼 얇아졌다. 우물가의 물결은 점점 얕아졌고 항아리의 바닥은 손가락으로 더듬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의 경계를 찾으려 했지만 하늘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굶주림은 언제나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먼저 아이들의 잠을 흔든다. 베레스가 밤중에 깨어 어머니의 품을 더 오래 찾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마을의 장정들은 회의 자리에서 말을 아꼈다. 말수가 적어질수록 숨이 길어졌다. 양떼는 술을 줄였고
고운 곡식은 항아리의 밑바닥에서만 보였다. 유다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말은 곡식 자루를 묶을 때 매듭을 2번 더 조심스레 당겼다. 잔치날의 넉넉한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 부엌에는 삶은 풀과 얇게 나눈 빵의 냄새만 맴돌았다. 세라는 아궁이 앞에서 오래 불을 살폈다. 불이 약해지면 장작을 조금씩 밀어넣는 법을 익혔다. 베레스는 마당의 먼지를 발로 문지르며 먼지가 물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곤 했다.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미츠라임,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 말은 언제나 먼저 달린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 뒤를 간신히 따라잡는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곡식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보관한 곡식을 나눠주되 질서와 때를 따라 나눈다는 말. 유다는 침묵을 길게 느렸다. 침묵의 끝자락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야곱, 늙었지만 눈빛이 여전히 깊은 사람.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 오래된 골을 기억했고 한때 자신이 떠났던 길과 돌아와야 했던 길을 기억했다. 그는 이번에는 떠나되 돌아와야 할 방향을 먼저 정해두었다. 1번, 2번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는 길이 이어졌다. 돌아오는 길마다 자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이집트의 창고가 열릴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굶주림이 숫자로 헤아려지는 것을 배웠다. 곡식은 배를 채워주었지만 또한 질문을 더했다. 내일은? 다말은 곡식을 채에 부으며 먼지를 걷어냈다. 베레스는 어머니 옆에서 채를 잡아보겠다며 2 손을 뻗었다. 작은 손은 일의 무게를 다 받지 못했으나 일의 리듬을 먼저 배웠다. 세라는 그 곡식이 항아리에 들어갈 때마다 입술로 숫자를 세며 어머니가 매듭을 어떻게 당기는지 눈에 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 달라졌다. 모두 내려가야 한다. 유다는 그 말을 조용히 입술에 올렸다. 형제들이 이집트의 관문에서 겪은 일들, 알 수 없는 인정과 다시 맞닥뜨린 얼굴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오래된 사연, 그 모든 것을 길게 풀어놓지 않았다. 다만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이제 그 땅으로 옮겨야 한다. 늙은 아버지가 길을 허락했고 아버지의 눈동자는 먼 길의 방향을 담았다. 허락은 곧 결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짐을 싸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말이 적고 손이 많았다. 항아리의 입구에 기름 종이를 덮고 천으로 입을 봉했다. 아이들의 옷을 반으로 접어 묶고 낡았지만 버리지 못한 그릇 몇 개를 골랐다. 주홍색 실은 상자 가장 아래에 그대로 두었다. 다말은 그 실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표식은 이사할 때 더더욱 드러내지 않는 법.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그 불금을 확인했다. 유다는 지팡이를 벽에서 떼어 손에 쥐었다. 지팡이는 먼 길에서 몸의 3번째 다리가 되어준다. 떠나는 집을 한번 돌아보는 유다의 눈에 장정들의 어깨가 짐으로 굽어있는 모습과 아이들의 눈동자만 또렷이 빛나는 모습이 함께 비쳤다. 이동하는 무리의 소리는 낮고 길었다. 수레바퀴가 돌을 넘으며 내는 둔탁한 소리, 양들이 낯선 냄새를 맡고 짧게 내뱉는 울음, 어린아이의 졸린 칭얼거림, 여인네들의 숨을 고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한 줄로 이어졌다. 베레스는 수레의 가장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지나가는 풀잎을 툭툭 쳤다. 풀은 쉽게 부러졌고 손끝에는 마른 잎의 가루가 남았다. 새라는 길의 가장자리에서 먼지의 흐름을 따라 눈을 쫓았다. 먼지는 바람을 만나면 들떴다가 이내 무거워져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길도 숨도 배웠다. 길은 숨처럼 고르게 가야 하고 숨은 길처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사막을 닮은 구릉이 지나고 나일강이 숨결이 멀리서부터 느껴질 즈음 공기는 다른 냄새를 담았다. 물냄새. 흙이 물을 오래 머금었을 때 나는 눅진하지만 살아있는 냄새. 바람은 그 냄새를 앞세워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 냄새만으로도 사람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다. 이집트의 관문은 질서정연했다. 사각형의 벽돌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창고의 문은 높게 세워져 있었다. 낯선 복장의 사람들, 미끈한 린넨과 단단한 가슴 장식,
이 바삐 오갔다. 그들의 말은 귀에 익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은 오래된 인간의 언어였다. 여기로 기다려라. 곧 된다. 그날 유다는 앞장서서 이름을 확인했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집, 피로 만들어진 명단과 길에서 엉킨 줄들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질서를 얻었다. 유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관리들의 행렬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얼굴선이 이방인의 옷차림과 히브리의 기억을 동시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쳤다. 유다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오래 묻어둔 것일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러나 그 인사와 눈물의 자리는 이 장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려감, 그 자체의 감각에 머물 것이다. 나일의 가지물들을 건너 들어간 땅 고센, 풀과 물이 서로의 이름을 알아듣는 평지였다. 땅의 결은 발바닥을 부드럽게 받았다. 양들이 풀을 뜯을 때 내는 소리가 오랜만에 풍성하게 들렸다. 아이들은 발을 딛자마자 땅의 반응을 확인하듯 한 발, 두 발 더 깊게 눌렀다. 베레스는 낯선 풀잎의 냄새를 맡고 재채기를 했다. 세라는 발끝으로 작은 가을에 물을 찍고 손바닥에 올려 빛을 비춰보았다. 물은 빛 속에서 투명했고 투명함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다말은 멀리서부터 물독을 채워 올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물을 길어오는 일은 곡식을 갈아내는 일만큼이나 생을 지탱한다. 그녀의 어깨는 익숙한 무게를 떠올렸다. 무게를 알면 길이를 견딜 수 있다. 저녁이 되자 천막들이 낮고 빠르게 세워졌다. 말뚝을 박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유다는 첫 말뚝을 직접 박았다. 땅이 말뚝을 받아들이는 느낌, 딱딱한 저항 뒤에 오는 묵직한 수긍, 이 그의 손목으로 전해졌다. 다말은 천막 안쪽에서 자리를 폈다. 아이들이 누울 곳, 항아리가 설 곳, 등잔이 흔들리지 않을 곳, 자리를 정하는 일은 미래의 숨을 정리하는 일과 같았다. 세라는 등잔을 가운데 두자고 했고 베레스는 입구 가까이에 작은 돌들을 모아 꼭지점처럼 놓았다. 아이들의 손끝이 새 집의 평형을 잡았다. 첫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낯선 땅에서의 첫 식사는 언제나 조심스럽다. 곡식죽의 맛은 익숙했지만 물의 맛이 달랐다. 물의 맛이 달라지면 같은 곡식도 다른 표정을 짓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늘의 무사함과 내일의 불안함을 한 숟가락에 함께 삼켰다. 장정들 사이로 낮은 수군거림이 오갔다. 여기는 가축을 치기에 좋다. 물길이 여러 갈래다. 홍수가 나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아둬야겠다. 말은 실용적이었고 실용은 사람을 살린다. 믿음은 하늘을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도 땅의 배치를 배워야 한다. 밤이 내려앉자 고센의 하늘에는 촘촘한 별들이 박혔다. 들판 너머로 가을들이 숨쉬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유다는 천막 밖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나무 냄새와 물 냄새, 흙의 온도가 뒤섞여 올라왔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가볍게 기대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의 길이를 셌다. 떠나온 땅과 도착한 땅 사이에는 여전히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를 비켜가면 내일의 길이 흔들린다. 그는 오늘 비켜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말은 아이들을 눕히고 등잔불을 낮추었다. 베레스는 잠들기 전에 천막의 천을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거친 결이 손끝을 간질렸다. 세라는 눈을 감고도 물소리를 따라갔다. 졸음의 가장자리에서 두 아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받아들였다. 하나는 손으로, 하나는 귀로. 다말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등잔불의 심지를 아주 조금 더 내렸다. 불꽃이 작아지자 냄새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살아낼 수 있겠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문장. 그 밤 천막 사이사이로 낮게 불리는 이름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 이름은 사람을 묻고 길을 기억하게 만든다. 베레스 문을 연 자, 세라 빛을 머금는 자. 오늘 그 이름들은 다른 하늘 아래에 놓였지만
이름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흙, 새로운 물, 새로운 바람이 그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비춰줄 것이다. 그 각도는 내일 배워질 것이다. 오늘은 각도를 정하지 않는다. 오늘은 자리만 잡는다. 이 장의 끝에서 더 멀리 말하지 말자. 가문이 어떻게 자랄지, 어떤 질서가 세워질지, 누구의 장막이 어디에 칠해질지, 그것은 다음의 몫이다. 오늘은 단지 내려온 발의 감각, 물이 돌아오는 냄새, 말뚝이 땅에 박히는 소리,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잔불의 높이를 가늠하는 손끝의 분별만 기록하자. 굶주림의 길 끝에서 만난 평지, 고센. 그 평지는 오늘 밤 한 집의 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일 그 숨이 어떻게 길이 될지는 다음 장이 말해줄 것이다. 봄물의 기운이 들판을 푸르게 밀어 올리자 고센의 평지는 새로 깔린 직물처럼 매끈했다. 물길이 가지를 뻗어 작은 가을을 만들고 가을은 풀비린내와 진흙 냄새를 번갈아 실어 날랐다. 해가 낮게 누울 때면 양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서로의 등을 포개었고 천막들 사이로 밥 짓는 김이 낮게 피어올랐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성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오고 가축을 살피고 곡식을 나누며 하루의 숨을 일정하게 길게 뽑아냈다. 그리고 그 일정함의 가운데서 한 집안의 이름이 새로 심어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베레스는 소년의 살을 벗고 젊은 어깨를 얻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앞을 여는 자의 박자를 지녔고 새라는 곁에서 오래 바라보고 정확히 짚어내는 법을 잊지 않았다. 두 형제가 고센의 물결에 자신들의 호흡을 얹을 즈음 다말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오래 머물렀다. 유다는 새벽마다 지팡이를 짚고 천막과 우리가 맞닿은 경계까지 다녀왔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돌 하나를 주어 손바닥에서 굴렸다. 돌의 무게가 가벼웠다. 집의 무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해 여름 베레스의 장막에 새로운 기척이 깃들었다. 해가 중천을 조금 넘긴 시간 여인들의 손이 분주하게 오가고 끓는 물의 김이 천막의 천을 젖게 했다. 숨을 가르며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파도와 싸우던 젊은 여인의 이마에 다말의 손이 조용히 얹혔다. 숨을 길게 멈추지 말고. 다말의 목소리는 예전 산방의 냄새를 기억했다. 문은 몸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열리는 법, 그 진리를 몸으로 통과시키는 일이었다. 울음이 터졌다. 짧고 또렷한 울음, 산파가 아이를 들어 올렸다. 젖은 머리칼과 뜨거운 천, 그리고 막 세상을 붙잡은 작은 손가락. 베레스는 문지방에 멈춘 채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떨렸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문을 밀어젖히던 소년이 이제 자신에게로 오는 생명의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다말이 아이를 받아 젊은 어머니의 품에 얹고 나서 베레스에게 고개를 들었다. 이름을.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곧게 세웠다. 헤스론. 베레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산파가 한 번 더 따라 말했다. 헤스론. 이름이 두 번 공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 이름은 집과 땅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헤스론. 둘레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드는 자. 경계를 다듬어 집을 집답게 하는 뜻이 그 속에 잠겨 있었다. 베레스가 길을 터왔다면 헤스론은 그 길의 옆구리를 세워줄 이었다. 다말은 눈을 감았다 뜨며 옅은 안도의 호흡을 흘렸다. 이름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걸음에 붙는 방향이었다. 며칠 뒤 천막 바깥에는 막 깎아낸 새 말뚝이 말려가는 냄새가 났다. 베레스는 헤스론의 잠든 얼굴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작은 입술이 우물거리며 공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빨아들이는 모습.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자 배워야 할 첫 습관이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울타리를 세우도에 사람을 가두지 말아라. 경계는 지키되 손님이 올 자리를 남겨두어라.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지만 다말은 문가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말은 씨처럼 심어진다. 오늘 심긴 말이 내일의 손을 만든다. 가을이 오기 전 다시 한번 산방의 숨이 고센의 한 천막을 가득 채웠다.
첫 울음은 이전보다 길었고 낮았다. 이번에는 다말이 젊은 산파의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리듬을 놓치지 마. 길게 내쉬고 길게 받아들이는 호흡 위에 아이가 올라왔다. 산파가 젖은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고 젊은 어머니의 가슴께로 단단히 눌러 안겼다. 베레스가 다가왔다. 처사이를 안을 때보다 두 손이 덜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더 깊었다. 하물. 그는 또렷이 불렀다. 산파와 여인들이 반복했다. 야 하물. 하물 자비와 관용을 머금은 이름. 재난 중에 남겨지는 목, 넘겨받는 은혜의 기억을 품은 이름. 다말은 하물의 이마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다. 헤스론이 집에 둘레를 세운다면 하물은 그 둘레 안에 사람들을 다시 품어 올릴 이었다. 문을 열어 젖힌 자의 아들이 이제 울타리와 품, 두 날개를 얻게 된 셈이었다. 세라는 천막 입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겠네. 그의 짧은 말이 기둥처럼 방 안에 박혔다. 해가 두 번 바뀔 동안 헤스론과 하물의 숨은 곳에 내 바람을 배우고 물의 맛을 외웠다. 헤스론은 일찍부터 두 손으로 흙을 모으고 돌을 배열하는 것을 좋아했다. 돌을 세우고 그 앞뒤로 작은 틈을 메우며 돌 밑으로 흙을 다져 넣는 일을 혼자서도 오래 했다. 무너질 데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베레스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없이 지팡이로 땅을 가볍게 눌러보았다. 땅이 조금 내려앉으면 헤스론은 다시 흙을 채웠다. 반복은 지루함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헤스론의 반복은 안심을 만들었다. 하물은 사람을 오래 보았다. 아이들 사이에서 울음이 섞이면 그는 먼저 소리 지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다. 누구의 손이 먼저 밀렸는지, 누구의 눈에 물기가 오래 고여 있는지, 어느 쪽에 발뒤꿈치가 흙을 더 깊게 파고 있는지 하물은 그 작은 징후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때를 정해 짧게 손을 얹고 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다툼은 종종 그렇게 풀렸다. 다말은 그 모습을 멀찍이 보며 마음속으로 이름을 다시 불렀다. 하물. 이름과 몸짓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었다. 유다는 저녁의 공기를 타고 손주들의 이름을 불렀다. 헤스론, 하물. 부르는 소리에 따라 아이들의 발소리가 달려왔다. 불러주는 자가 있을 때 이름은 더 또렷해진다. 어느 날 유다는 두 아이를 데리고 고센의 작은 둔덕 위로 걸었다. 바람이 옷섭을 흔들었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면서 또한 너희의 땅이 아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눈을 올려다 보았다. 유다는 말을 길게 느리지 않았다. 땅은 우리를 살리지만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설지 가르친다. 헤스로는 발 아래 흙을, 하물은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각자에게 배워야 할 첫 교과였다.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름의 줄기를 이어주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족보를 소리내어 외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소리의 흐름이 고센의 천장을 타고 올라가 별들의 질서와 어렴풋이 닿는 시간이었다. 헤스로는 순서를 기억하는 데 강했고 하물은 이름 사이의 숨을 기억하는 데 능했다. 어느 이름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지, 어느 이름 뒤에 짧은 침묵이 들어서는지 하물은 그곳에 마음을 얹었다. 다말은 아이들의 입술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감사했다. 과거를 모르는 집은 쉽게 바람에 뜯겨 나가지만 이름을 기억하는 집은 바람을 맞아도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고센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의례들이 자리 잡았다. 새 말뚝을 박을 때면 헤스론이 먼저 땅의 단단함을 찾고 새 그릇을 들일 때면 하물이 먼저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물을 돌렸다. 장정들이 양떼를 먼 목초지로 몰고 나가면 베레스는 헤스론의 어깨에 가벼운 손을 얹고 세라는 하물의 손목을 잠깐 잡아주었다. 돌아올 길을 기억해라. 길을 잃지 않는 법은 늘 출발할 때 가르쳐야 했다. 돌아와 문턱을 넘는 밤이면 다말은 아이들의 발바닥 먼지를 씻겨내렸다. 씻긴 자리는 금세 따뜻해졌다. 이곳이 너희 발이 쉴 자리다. 말로 하지 않아도 물이 가르쳐주는 문장. 한편 베레스의 장막 한켠에는 작은 상자가 늘 놓여 있었다. 주홍색 실이 들어있는 상자.
베레스는 상자를 자주 열지 않았다. 그러나 헤스론과 하물에게 처음으로 그 시를 보여주는 날 그는 말을 아꼈다. 표식은 흔들릴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매일 드러내면 빛이 바랜다. 헤스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의 매듭을 유심히 보았고 하물은 실을 덮는 아버지의 손놀림을 오래 눈으로 따라갔다. 실은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아이의 표정에 작은 결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아주 얇고 단단한 결. 겨울 문턱의 바람이 매섭던 날, 유다는 두 손주를 데리고 물가로 나갔다. 얕은 물이 바닥에 자갈을 타고 흘렀다. 유다는 지팡이로 물결을 살짝 건드렸다. 보아라. 물은 부딪히면 갈라지고 길을 만나면 합쳐진다. 헤스론은 물살이 갈라지는 지점을, 하물은 다시 합쳐지는 곡선을 바라보았다. 각각의 눈동자가 서로 다른 부분에 멈추었다. 유다는 미소를 지었다. 둘이 함께 보면 하나가 된다. 한마디였지만 오늘의 이름과 내일의 살림을 동시에 가르치는 말이었다. 고센의 별들이 맑게 서리던 밤, 집안은 조용한 잔치를 열었다. 큰 소란도 과한 장식도 없었다. 빵을 조금 더 굽고 우유를 덜 묽게 데웠다. 유다는 마지막에 일어나 잔을 들었다. 이 이름들을 지켜라. 그는 헤스론과 하물을 바라보고 베레스와 세라, 다마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이름은 각자에게 주어졌지만 지키는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잔이 빈 공기를 짧게 울렸다. 아이들은 그 울림의 길이를 기억했다. 밤이 깊자 천막 위로 바람이 얇게 지나갔다. 헤스론은 돌을 포갤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고 하물은 낮에 있었던 작은 다툼이 어떻게 풀렸는지 머릿속으로 다시 더듬다 눈을 감았다. 다말은 등잔불을 낮추고 문가에 놓인 돌에 손을 얹었다. 돌의 온도는 손바닥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우리는 뿌리를 내렸다. 그녀의 속삭임이 천막의 살을 타고 번졌다. 유다는 바깥에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별은 제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 아래에서 제 이름의 자리를 배워가고 있었다. 이 장은 여기에서 멈춘다. 왕의 이야기도 먼 약속의 이름도 아직 부르지 않는다. 오늘 기록할 것은 오직 고센에서 새로 태어난 두 이름, 헤스론과 하물, 그리고 그 이름들이 한 집의 숨에 맞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뿐이다. 내일 이 이름들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그 지평은 다음 장의 몫으로 남겨둔다. 지금은 다만 물과 흙과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단단해지는 뿌리의 감각을 기억하자. 고센의 겨울은 물이 숨을 고르는 계절이었다. 밤이면 가을의 호흡이 얇아지고 새벽이면 풀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첫 햇살을 받아 미세하게 떨었다. 사람들의 손은 여전히 곡식을 나누고 가축을 살피고 물을 돌렸다. 그러나 그 반복의 밑바닥에는 조용히 자라나는 감각이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다말은 이 질문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등잔불의 높이를 가늠하는 손끝, 아이들의 이마를 쓸어내리는 손바닥, 상자 속 주홍실을 닫는 동작 속에 담아두었다. 약속은 소리보다 습관으로 오래 남는다. 베레스와 세라는 젊은 어깨를 얻었고 헤스론과 하물은 그 어깨들 아래에서 이름의 무게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저녁 유다는 네 사람을 불러 바깥의 평지로 데려갔다. 해가 지평선으로 갈수록 커지며 내려앉는 시간, 바람은 차고 말은 적었다. 유다는 지팡이를 땅에 가볍게 기대고 말했다. 사람의 삶은 종종 한 장막의 너비 같지만 이름은 장막 너머로 걸어간다. 헤스론이 고개를 들었고 하물이 옆을 돌아보았다. 베레스는 그 말을 조용히 삼켰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문을 연다는 뜻임을 오래 알았지만 오늘은 그 문턱이 개인의 출입을 넘어 한 집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더욱 또렷이 느꼈다. 밤에 등잔이 켜지자 다말은 상자를 꺼냈다. 주홍색 실은 아직 붉었다. 그녀는 실을 꺼내지 않고 상자 뚜껑 위에 손을 얹었다. 이 표식은 한 아이만을 위해 있지 않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의 공기가 그 낮음을 모두 받아 적었다.
먼저와 나중이 뒤집힐 때 하늘은 사람의 셈을 고쳐 쓰게 하신다. 그때 잊혀지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다. 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베레스는 불빛 너머로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손등의 얇은 힘줄과 굳은 살이 오래 지킨 침묵의 지도를 이루고 있었다. 며칠 뒤 유다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작은 의례를 열었다. 고센의 평지 위 내 모서리에 돌을 놓고 가운데에 빵과 우유를 올려두었다. 큰 의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자리를 향해 자연히 모였다. 그는 소리내어 족보를 불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음 말을 아꼈다. 이름은 늘 뒤를 품고 있지만 오늘 그가 말해 주려는 것은 한 이름의 아래 자라날 줄기였다. 유다는 손바닥으로 지팡이에 매끈한 결을 쓸었다. 베레스의 집, 이 땅에서 뿌리 내릴 것이다. 짧은 선언이었다. 그러나 선언은 종종 땅보다 먼저 사람의 가슴을 단단히 다진다. 그날 밤 베레스는 천막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등잔불이 얇게 흔들렸다. 그는 가끔 손을 들어 불꽃의 높이를 조금 낮추었다. 길을 연다는 것은 소란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먼저 지나 한번 확인하고 뒤따를 이들을 위해 돌부리를 치우고 표식을 남기되 과시하지 않는 일. 그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워왔다. 헤스론이 다가와 물었다. 아버지, 울타리는 언제 세워야 합니까? 베레스는 대답했다. 사람이 모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통과할 때, 그리고 숨이 막힐 만큼 갇히려 할 때. 하물이 옆에서 말했다. 그 사이를 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베레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너의 이름이다. 시간은 네 개의 이름을 훑으며 흘렀다. 등잔은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타올랐고 새벽의 첫 물은 같은 순서로 항아리를 채웠다. 그러나 집의 방향은 조금씩 넓어졌다. 낯선 이들이 장막을 찾아오면 헤스론은 먼저 자리를 만들었고 하물은 물을 돌렸다. 베레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길게 듣다가 필요한 일손을 조용히 배치했다. 세라는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눈으로 따라가며 빚어진 관계가 헛되지 않도록 매듭을 묶었다. 그렇게 집은 울타리를 세우되 문을 닫지 않았고 문을 열되 기준을 잃지 않았다. 기준은 사람을 재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어야 했다. 고센의 하늘 아래서 아이들이 더 태어났고 이름들이 더 붙었다. 그러나 이 장은 이름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이 장의 몫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목록에서 안전을 찾지만 방향 없는 목록은 바람 앞에서 쉽게 흩어진다. 베레스의 집은 목록을 가졌으되 방향을 먼저 배웠다. 먼저 열고 둘레를 세우고 사람을 품는 세 갈래, 문, 울타리, 품. 이 세 갈래가 한 집에서 동시에 자라날 때 그 집은 오래 버틴다. 어느 늦여름 저녁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물가로 갔다. 물은 낮게 흐르며 돌을 감싸 돌았다. 유다는 지팡이 끝으로 물살을 가볍게 가르며 말했다. 이름은 이렇게 흐른다. 장애를 만나면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 중요한 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베레스가 물었다. 그 어디는 누가 정합니까? 유다는 잠시 침묵했다. 물 위로 빛의 조각이 흩어졌다. 한 사람이 다 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방향을 틀 수는 있다. 열림과 둘레와 품, 이 셋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밤이 깊어지자 다말은 아이들을 재우고 천막 입구에 앉았다. 상자 속 주홍실을 한 번 꺼내 손가락에 가볍게 감아 보았다가 다시 풀었다. 매듭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먼저와 나중이 뒤집힌 날부터 이 집은 하늘의 방식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 사람의 질서는 종종 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하늘의 질서는 약속이 아래에서 위로 길을 열게 한다. 다말의 눈가에 얕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긴 시간을 통해 배웠다. 침묵이 때로 가장 정확한 증언이며 기다림이 때로 가장 먼 길을 연다는 것을. 이후의 이야기, 목자의 지팡이를 잡게 될 자들, 기름을 부어 세워질 자들, 노래와 칼 사이에서 나라의 숨을 붙들 이들. 그 이름들은 훗날의 장이 말할 것이다.
오늘 장막 아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목록이 아니라 미래가 자라날 토양의 감각이다. 베레스의 집에서 흙은 발바닥을 부드럽게 받았고 물은 갈라졌다 합쳐지며 길을 만들었고 바람은 울타리를 점검하듯 드나들었다. 그리고 밤마다 등잔불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타올랐다. 너무 높으면 타다 꺼지고 너무 낮으면 어둠이 집안을 잠식한다. 등잔의 높이를 가늠하는 손, 그 손이 이 집의 비밀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온 집을 모아 짧은 말을 남겼다. 이름을 지켜라. 이름을 부를 때 손을 함께 움직여라. 문을 열되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지 말아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동의의 제스처를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기억하는 몸의 약속이었다. 헤스로는 다음 날 새 말뚝을 더 단단히 박았고 하물은 다투던 아이들의 손을 한 번 더 붙들었다. 베레스는 길 가장자리에 돌부리를 치웠고 세라는 떠나는 손님을 문턱 너머까지 배웅했다. 약속은 그렇게 생활이 되었다. 밤, 다말은 마지막으로 상자를 닫고 등잔을 낮췄다. 불꽃이 고요히 줄어들며 방의 것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기도했다. 소리 없는 문장, 하늘의 샘이 우리의 샘이 되게 하소서. 바깥에서는 별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일의 방향은 이미 그 위에 얇게 그려져 있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먼저 그어진다.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길을 낸다.